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서울사이버대학교 특강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칭찬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이준득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오늘 칭찬을 하는 법을 배워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상담에서도 훨씬 더 상담자로서도 훨씬 더 능숙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칭찬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기 제목을 주의 깊게 보시면 행동주의와 칭찬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이 갈라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칭찬과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칭찬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여러분들한테 가치 있고 새로운 지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름은 이준득이라고 하고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심리상담연구소 사람과 사람 과천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양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이버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낯설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되게 반갑고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이제 주로 병원 장면에서 일을 했었고요. 상담실에서 일하게 된 지는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경력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강연 내용으로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칭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칭찬의 정체를 밝혀보는 개념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주의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칭찬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심리학이 뭔지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칭찬과 행동주의의 심리학이 결합된 과학적인 칭찬이란 또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칭찬을 응용한 행동 수정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거나 아동이 됐든 상담실에서 우리가 성인을 만나게 됐든지 간에 어떤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응용해서 문제 행동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동주의 심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실제 상담에서 이런 간단한 팁들을 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칭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칭찬이 무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칭찬은 뭐지? 뭐 잘했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칭찬의 한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칭찬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조금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칭찬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칭찬은 잘한다고 추워주거나 혹은 좋은 점을 들어서 기려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잘한다 혹은 뭐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칭찬이다 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전혀 어려운 점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좀 쪼개서 바라볼 필요는 있죠. 먼저 칭찬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잘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혹은 좋은 점에 대한 지적이 필요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추워주거나 기림, 즉 이 사람한테 잘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만 갖춰지게 되면 대부분 다 칭찬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칭찬이라고 했을 때 정말 정확한 개념에서의 칭찬을 받아들이는 건 조금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칭찬은 다른 개념들하고 혼동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칭송과 아첨 뭐 이런 개념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윗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장점에 대한 이런 좀 기리는 행동, 아유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가깝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가깝고요. 반면에 아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아부하는 거랑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아첨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제 하나가 빠져 있어요. 칭찬에서 들어가야 될 진실한 부분, 진실성이 좀 빠져 있죠. 거짓으로 지어내서 가장된 태도로 하는 게 아첨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한 칭찬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칭찬을 제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칭찬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혹은 칭송 혹은 아첨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칭찬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칭찬을 왜 하는 걸까요? 칭찬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어떨 때 칭찬을 했었어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잘한 일이 있으니까 칭찬했겠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칭찬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칭찬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찬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일상에서 흔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칭찬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칭찬은 뭐 자녀하고도 할 수 있고 친구하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선생님, 교수님 아니면 직장 상사, 동료 이런 다양한 관계에서 칭찬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혹은 정말 의도적으로 사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칭찬거리를 진실하게 찾으면 그것도 역시 칭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첨처럼 아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칭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영업을 하려고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칭찬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좋은 관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부산물 같은 거지만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친구가 되게 우울해하고 기운 빠져하고 자신감이 없어 할 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칭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왜 칭찬을 하는가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답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 하나의 과학적인 목표로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칭찬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헷갈리기 쉬운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칭찬, 요거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죠. 아무튼 그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목적도, 형식도, 방법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해지는 거고 저는 당연히 심리학자고 그리고 또한 행동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고 있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행동주의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동주의 심리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은 물론 생물학적인 심리학도 있지만 생물학적인 심리학을 배제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장 과학에 가까운 과학적인 지식의 검증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리학이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런
스키너박스라고 하죠. 이런 그 실제 실험 도구, 동물 실험이 됐든 인간 실험이 됐든 실험 도구를 사용한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원리로서 접근해서 왜 하는지를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심리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이지 칭찬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바로 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먼저 행동주의 심리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담을 하는 분, 상담이론가 혹은 상담가로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은 그렇게 널리 쓰이거나 아니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상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실제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는 행동주의 상담을 하는 상담가라고 해도 좋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한테는 생소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과학적인 근거와 심리학적인 전통은 굉장히 탄탄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칭찬을 과학적으로 한다라는 게 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행동주의 심리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심리를 객관적인 관찰과 예측이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과 실제 관찰 가능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핵심으로 여기는 심리학의 한 이론적 분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20세기의 심리학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깊어요. 사실 우리가 심리학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건 정신분석 혹은 정신역동이론이 가장 시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학적인 심리학의 전통은 정신분석 이론만큼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학자들의 깊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주의 심리학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겹쳐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한테 알려진 게 정신분석 이론이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정신분석 이론을 조금 더 앞에 놨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을 행동주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대충 말씀드리면 정신분석 이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 즉 1910년도에서 20년대까지 거의 이론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한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많은 유행을 탄 게 정신분석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행동주의 심리학은 1920년대에서 30년대 그리고 50년대까지 과학적인 심리학 연구의 한 분파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았었지만 반면에 이제 정신분석하고 많이 싸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인지주의 심리학은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발현해서 80년대까지 거의 대세를 타고 있는 심리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주의 심리학이 나타난 이후에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정신분석 이론은 조금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 학문적인 입장에서 좀 그래요. 뭐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랑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인지주의 심리학이 대세를 타고 있고 그 외에 정신분석이라는 치료 이론이나 그 외에 다른 치료 이론이 대세를 타고 있는 현재 심리학 상황에서 상담가로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정신역동이론의 아버지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심리학의 이론과 관심을 받게 됐고 특히 무의식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치료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가 크죠. 예,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 주자는 여기 있는 스키너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가이기도 하고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굉장히 강조한 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심리학자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치료자는 아니에요. 치료자는 아니지만 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이론의 근거를 닦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인지주의 심리학의 대표 주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 백이죠. 이 백은 인지치료의 창시자이면서도 사고의 수정을 통한 정서와 행동의 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치료자이기 때문에 인지주의 심리학자의 대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백이 인지치료만 한 것은 아니고 인지치료의 행동적인 요소까지 가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인지행동치료 즉 CBT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어서 사실 백의 인지행동치료에는 인지이론뿐만 아니라 행동이론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인지이론이 워낙에 강조되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은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하죠. 그냥 인지행동 치료의 일부로서만 행동주의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행동주의 이론은 약간 좀 사이에 끼어서 더 애매하게 배울 일이 없는 이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이론만 놓고 봤을 때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가장 과학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방법, 실험을 통한 검증이 가장 잘 돼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명쾌하고 그리고 깊이가 있는 학문이다라는 사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행동주의 심리학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행동을 다루는 심리학, 이 정도로 답을 하신다면 아마 대략은 맞추고 계신 거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을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답을 드리자면 인간이나 동물의 심리를 객관적인 관찰과 예측이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심리학 이론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칭찬과 연결 지어야 되니까 행동과 칭찬. 그렇죠. 결국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다라고 정의하게 되면 이 칭찬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연구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가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장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은 과거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칭찬이 행동이다 라고 한다면 칭찬 역시 맞아요. 학습된 행동이고 칭찬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면 그것 역시 다른 사람한테 학습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타인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든 간에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학습된 것, 즉 과거에 배운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게 또한 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치료 이론은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행동의 증가와 하나는 행동의 감소입니다. 즉, 우리가 학습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행동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서 과거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져서 행동이 증가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복된다라는 건 행동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행동이 왜 증가하냐라고 한다면 행동주의에서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찾아왔으니까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스키너는 강화라고 부르는 거죠. 영어로 이제 reinforcement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강화예요.
반면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동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행동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처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처벌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지는 않고 강화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벌은 칭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의 증가와 행동의 감소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배워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을 때 반복되고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여기에서 우리는 왜 칭찬을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에서의 치료 이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행동을 과도한 행동이 있으면 줄인다, 혹은 부족한 행동이 있으면 늘린다 라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담자가 됐든 아니면 아이를 키우시는 분, 혹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문제가 되는 행동은 줄이고 긍정적인 행동은 늘리는 것. 이게 아이들 혹은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전부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만 고려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크게 ABC라고 부르는데, 안티시던트라고 하는 선행사건과 B, behavior라고 하는 행동, C, consequence라고 하는 결과, 이 ABC만 가지고 모든 행동을 분석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행사건은 수업시간이다 라는 선행사건이 있으면 그거 수업시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은 손을 들고 발표한다 라고 하는 거죠.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것은 보통 선생님들이 모든 경우에 선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칭찬이라는 결과물을 제공하게 되죠. 자, 좋은 결과물,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제공하게 되고 결국 그 행동이 증가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강화예요. 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실 내에서 혹은 상담실 내에서 내담자 혹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미 제가 적어놨지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를 일으키게 되는 강화적인 결과물, 흔히 얘기하는 강화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처벌 과정도 한번 살펴는 보죠. 선행사건이 수업시간인데 행동이 뒤를 보고 떠든다라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결과물로서 혼난다라고 하는 처벌물이 제공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혼났기 때문에 뒤를 보고 떠드는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든 아니면 상담실 내에서든 강화와 처벌은 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상담실 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상담실 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실 내에서 이 경우에는 선행사건이 상담실이 되겠죠. 행동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결과물은 상담자가 격려하고 수용해 준다가 결과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담실 내에서 내담자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담실 내에서 상담자의 반응은 내담자의 감정 표현을 증가시키는 강화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증가시켜 나가기 위한 긍정적인 결과물, 이거를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강화물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물이다라는 점은 이미 도달을 했어요. 칭찬과 행동주의를 연결하는 과정까지는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과학적인 칭찬이란 무엇인가? 즉, 행동주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칭찬이라고 하는 강화물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칭찬은 강화물이기는 한데
이 칭찬을 강화물로서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몇 가지 원칙들을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아까 했던 똑같은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행 사건으로서 수업 시간에 두 번째 행동은 손을 들고 발표를 했을 때, 세 번째 칭찬이라는 결과물이 제공됐는데, 사실 이 강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를 일으키는 행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칭찬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화물을 제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강화물을 제공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강화물이 적용이 됐을 때 행동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강화물을 제공할 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했을 때 행동이 더 빨리 증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물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강화물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40, 50년대의 연구는 다 끝났어요. 우리가 안 배웠을 뿐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물은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음식을 줘도 돼요. 사탕을 주는 것도 강화물이고, 우리한테 우리 어른한테는 제일 좋은 강화물이 사실 돈이에요. 돈을 주게 되면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크죠. 우리들이 아침마다 불평하면서도 매일매일 출근하는 이유는 돈이라는 강화물이 제공되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돈이라는 강화물이 없으면 아침 일찍 출근하는 행동은 일어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칭찬이라고 하는 건 역시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유인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강화물, 이 모든 것들은 행동의 증가를 유발하는 어떤 자극이면 모두 강화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강화물은 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돈이라고 합시다. 돈. 여러분들이 출근을 해서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는다고 쳐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돈을 많이 주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해서 돈을 매일 100만 원씩 준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돈을 주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이 갖고 있는 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돈을 계속 받는데 너무 즐겁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 돈으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좀 애매해지는데 사탕 같은 걸로 칩시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마다 사탕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사탕을 하루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틀 먹고 사흘 먹고 이렇게 되면 사탕이 지겨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물림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 결국 강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계속 제시되게 되면 결국 질려버리고 물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화물은 계속 쓰이게 되면 한계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물을 제공할 때 훨씬 더 현명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화물에서 칭찬은 좀 독특해지는 측면이 생겨요. 왜냐하면 칭찬은 우리가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탕을 주는 것과는 달리 계속 새로운 방식의 즐거움을 유발하는 칭찬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형태를 달리해주면 물리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 아무리 받아도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는 거예요. 칭찬의 1, 칭찬 2, 칭찬 3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돌려가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질리지 않게 계속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야지 효과적인 칭찬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미 이 효과적으로 칭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이미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사실 실험을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효과적인 칭찬을 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연구 자체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 검증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원칙은, 칭찬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되는 첫 번째 원칙은 추상적인 특징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두 가지를 볼게요. 예의 바르다와 인사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추상적인 특징이 될까요? 대답하셨나요? 예. 예의 바르다가 추상적인 특징이 되는 거고, 인사를 잘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답을 하셨다면 굉장히 제 강의를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려고 했을 때 추상적인 특징, 예를 들어서 뭐 예의 바르다, 착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봤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 인사를 잘합니다. 아니면 정시에 출근을 성실하네 이런 칭찬보다 정시에 출근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줘야지 그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을 해줄 때 주의를 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거나 주의가 분산되어 있을 때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은 대체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내가 안 들은 건 안 일어나는 일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칭찬을 해주려면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게 첫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기 때문에 산만한 환경에서는 칭찬을 해주시지 않는 게 좋고, 조용하고 1대1로 칭찬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머리에 남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주의를 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마주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칭찬을 해줘야지 훨씬 더 효과적인 칭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칭찬을 해줄 때는 칭찬을 해줄 때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내가 왜 칭찬을 해줬고 그래서 네가 칭찬을 받는 거야 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이 칭찬에 의한 학습 효과가 조금 더뎌지게 됩니다. 물론 이 인과관계를 언급해주지 않아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더니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났네 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나도 모르게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미리 알려주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이 규칙성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가 방 청소를 해주니 엄마가 정말 기쁘구나 라고 했을 때 네가 방 청소를 해주니는 칭찬을 받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고, 엄마가 정말 기쁘구나 라는 것은 칭찬이지만 어쨌거나 엄마의 기분을 얘기하면서 결과물로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네가 엄마를 기쁘게 했어 라는 것은 굉장히 큰 칭찬임과 동시에 굉장히 바람직한 칭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할 때는 네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어 라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주시면 아이가 됐든 내담자가 됐든지 간에 그 행동을 훨씬 더 쉽게 학습해서 반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칭찬을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자발성을 유발할수록, 자발적인 행동일수록 칭찬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내거나 억지로 지시해서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스스로, 우연이라도 좋아요. 우연이라도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라는 강화물을 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담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긍정적인 행동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충분히 기다려서 그 행동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관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하세월, 계속 기다려야 된다라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효과를 보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도 아이가 혹은 내담자가 그렇게 즐겁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거 시켜서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칭찬을 통한 강화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주어져야 되는데 그 행동을 억지로 유발하지는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를 위해서 어머님, 선생님, 상담자는 반드시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기다릴 때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긍정적인 행동이 언제 나타날까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또 한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 칭찬이라는 강화물이 제공되는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했으면 바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한참 후에 지나간 다음에 잘 때쯤 돼서 떠올려가지고 그때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칭찬의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강화물의 근접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행동이 나타나는 것과 강화물이 제공되는 시간적인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효과적인 칭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강화, 칭찬이 주어지는 간격이 너무 멀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다른 행동들이 끼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이때 잘한 것을 지금 칭찬하게 되면 그 사이에 했던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 때문에 이 칭찬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왜 칭찬을 받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배웠지만,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동물의 행동도 예측하게 되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물은 언어적인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동물도 칭찬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이 칭찬을 해줬을 때 다른 행동이 끼어들게 되면 인간과는 달리 바로 직전에 일어난 행동 때문에 칭찬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칭찬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동물은 특히나 더 왜 칭찬을 받았는지 모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다면 행동과 강화, 행동과 칭찬이 바로바로 연결될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때는 칭찬의 간격을 조금 불규칙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해주게 되면 이게 보시면 다 같은 간격으로 칭찬을 해줬을 때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기울기는 일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빈도와 간격을 불규칙하게 만들면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기계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 약간 칭찬을 참았다가 어떨 때는 해줬다가 어떨 때는 안 해줬다가 이런다든지, 아니면 2번 했을 때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칭찬을 할수록 내가 원하는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강화계획법인 변동 비율에 의한 강화계획,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와 칭찬을 줄 때는 불규칙한 간격으로 주면 줄수록 그 행동의 간격과 빈도가 훨씬 더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들만 잘 지키셔도 이 칭찬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강화가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강화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울화 행동이라고 부르는 행동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마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마트 장난감 코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엎어져서 떼쓰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이 엎어져서 떼쓰는 행동은 잘못된 강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는 상황인데 한번 볼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요구를 부모님은 대체로 거절을 하죠. 지금은 못 사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아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거절을 하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 아이는 바닥에 누워버려요.
바닥에 누워버리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너무 신경 쓰이고 아이가 걱정되고 지저분한 바닥에 있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은 계속 거절을 하지만 끝까지 거절을 했다면 애초에 이 행동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지만 거절을 반복하다가 요 수준에 여기에서 들어주게 되면 결국 적절하게 요구하는 행동들 아니면 약한 문제 행동들은 거절을 해주고 거부를 해주고 심각한 문제 행동을 강화해 주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 행동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시게 되면 문제 행동도 결국 강화에 의해서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칭찬 중에는 무성의한 칭찬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했네, 잘했어, 그래, 잘했네. 이렇다고 했을 때 아까 칭찬이 갖는 장점이 물림 효과가 없는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칭찬은 물림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시큰둥하게 만들어서 결국 칭찬의 효과 자체도 상쇄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칭찬을 제대로 해주려면 창의적인 표현, 그리고 좀 더 과장된 표현력,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칭찬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드라마 장면인데 밀회라는 드라마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유행어가 있죠. 이거 특급 칭찬이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이죠. 특급 칭찬이야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 표현력. 볼을 잡아주면서 하는 이런 굉장히 애정을 담아준 표현들은 훨씬 더 강한 칭찬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 번째 논리성. 이거는 이제 특급이야. 왜냐하면 네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아노를 잘 쳤기 때문에 칭찬해 준 거야. 라는 이런 논리성을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이 칭찬은 굉장히 강력한 칭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칭찬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칭찬으로서 더 잘 기능할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와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칭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면 안 좋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험지를 들고 있는데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죠. 100점 받았네.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했어.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게 칭찬의 효과로 인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칭찬으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원래 칭찬은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강화물이 되는 건데 칭찬의 결과물이 불안을 유발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강화물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를 봤더니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 이 결과물, 내가 100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운에 의해서 찍은 문제가 맞았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잘 풀었어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점 받아와 라는 식으로 칭찬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이런 결과에 대한 칭찬은 아이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했네 라고 열심히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게 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칭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배워봤는데 이 칭찬을 활용해서 문제 행동을 제거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먼저 행동 수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행동 수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 행동의 변화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즉 칭찬, 강화나
처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제 행동을 없애는 것을 문제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거나 혹은 없애는 것을 행동 수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전에 문제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행동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대체로 이거는 그냥 관습적인 기준인데, 첫 번째는 자신 혹은 타인의 적응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 즉 친밀하게 지내거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 물론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는 게 문제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면 우리들은 행동주의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칭찬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행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가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동이 너무 많다든지 반대로 어떤 행동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 떼쓰기라는 행동은 물건을 사달라는 요구가 과도하기 때문에 행동의 과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운동장에서 딴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점심시간에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활동이 결핍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행동의 부족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는 등교 거부 행동 역시 학교를 간다라는 행동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행동의 부족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떼쓰기, 위축된 행동, 등교 거부와 같은 것들은 행동의 과잉이나 행동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적인 치료 방법은 행동을 과도한 것은 행동을 줄여주고 행동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증가시켜주는 게 행동에 대한 개입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행동주의에 의한 방법을 쓰는데, 행동주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화와 처벌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요. 강화는 대표적인 게 칭찬이고 처벌은 대표적인 게 혼내는 게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나도 모르게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처벌, 혼내기를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처벌이 과연 효과적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처벌에 대한 연구 역시 행동주의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처벌이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상담자시니까 효과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처벌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문제가 단서가 달리죠.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어요. 지속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벌은 잠깐 동안의 효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은, 여기 이거부터 읽어볼까요?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가르쳐줘요. 하지만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문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떠들었을 때 지루함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떠들었을 때 혼난다고 하면 떠드는 행동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낙서를 하는 행동이 증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처벌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문제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 행동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벌은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처벌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처벌은 첫 번째, 처벌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고 회피하고, 특히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혼내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아이가 나중에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냥 아예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처벌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면 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처벌이 갖고 있는 도피 효과가 사실 이 가출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 관계에서 처벌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결국 상담에 안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마찬가지로 상담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처벌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고, 상담의 부정적인 효과가 처벌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처벌을 받았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분노와 공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 도중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통해서 어떤 문제 행동을 없애려고 처벌을 하는 건데 새로운 문제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벌은 너무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안 들어버리고,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아예 사회적인 활동을 차단하게 돼요. 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처벌을 받게 되는 행동의 궁극적인 형태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게 궁극적인 결과물인데, 내가 뭘 해도 방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처벌을 받게 되면 결국 방 밖으로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처벌에 갖는 또한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처벌하는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가학적이게 되면 그런 행동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관찰하게 되는 게,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큰아이를 혼내면 큰아이가 엄마가 혼내는 방식을 배워서 작은아이를 혼내요. 이런 식으로 모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벌은 또한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 처벌의 대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답을 배웠어요. 처벌이 좋지 않다면 강화를 주는 거죠. 근데 강화를 줄 때 두 가지 같은 방식을 이렇게 좀 혼합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반행동 차별 강화라고 하는 강화 계획법인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문제 행동은 무시하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긍정적인 행동은 칭찬과 보상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떼썼을 때는 장난감을 안 써줘요. 떼쓰는 행동은 끝까지 무시를 하되 아이가 우연이라도 공손하게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장난감을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했을 때는 장난감을 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떼쓰기라는 행동은 자동적으로 억제하면서 공손하게 요청하기라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떼쓰기라는 행동을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손하게 요청하는 행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이는 떼쓰기라고 하는 힘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는 행동은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화만 제대로 줘도 문제 행동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장난감 가게에서 인형을 사달라고 했을 때 들어서서 날뛴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알아요. 예전에 이렇게 들어 누웠을 때 장난감을 사줬다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더 날뛰어요. 하지만 이것까지 끝까지 무시한 다음에 아이가 무시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나서는 아, 이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못 사주지만 인터넷으로 사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공손하게 아이가 말을 해왔을 때, 알았어, 내가 잊지 않고 인터넷으로 그 장난감을 꼭 사줄게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떼쓰는 행동이 결국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나중에 장난감 가게 앞에 가서도 요거 예뻐 보이는데 엄마 나중에 장난감 인터넷으로 꼭 주문해서 사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떼쓰는 행동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떼쓰는 행동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제 행동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칭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게 하나의 결론이고요. 두 번째, 과학적인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첫 번째, 기다린다. 좋은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랑, 창의적인 반응을 해준다라는 거랑,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 등을 기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칭찬의 기술들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결론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칭찬을 통해서 혹은 강화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상반행동 차별 강화라고 부르게 되고, 즉 문제 행동과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행동을 칭찬하거나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강화를 주는 것이 결국 문제 행동을 제거해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결론이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처벌에는 부작용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강화를 쓰시라라고 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과학적인 칭찬의 기술, 과학적으로 칭찬하는 방법과 과학적으로 칭찬을 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을 배워봤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강의를 한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제한된 시간 동안의 내용들만 다뤘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폭넓은 학문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아주 수발 겉핥기식으로만 설명드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혹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잊지 마시고 제대로 된 칭찬을 가지고 내담자나 아니면 아동과 적절히 상호작용을 해서 긍정적인 행동은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행동은 줄여나가는 이런 개입들을 자유롭게 써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드리자면 행동주의 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꼭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